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2%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실적이 성장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투톱에 이끄는 영향에 따라서 오늘장 많이 좀 올라와 줬는데요. 투톱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오늘 2.7% 올라오면서 68,200원에 맞췄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좀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어제 실적 호조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도 LG그룹주들의 동반 성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7% 넘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역대 분기 실적 최대치를 달성을 해주면서 오늘장에서 49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진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중동 분쟁 이슈에 따른 경계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 될지 오늘 함께 포인트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한가 특급 배송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처럼 만의 시장 반등과 함께 이분과 함께라면 또 좀 기분 좋게 우리 1시간 동안 방송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둥이 전문가님, 최희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그래도 좀 시장이 빨간불을 켰으니까 네. 우리 오늘 좀 신명나게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체크해 보셨을까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리고 계좌에 자본을 늘려나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자, 그 이유는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슈로 방산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금 관련주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죠. 빅텍과 엘컴텍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가지 더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그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어땠느냐? 어제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했거나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유가 관련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가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방산 관련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으로 봐야 하고 어제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엔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와 유가 관련주가 오늘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어야 했을 텐데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반대로 대형주들이 이끄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개별주들 또한 거의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 이 상황을 기다린 겁니다. 모두가 일제히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초전도체와 양자 물질 관련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왔었죠. 저는 초전도체가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전도체가 8월 달 여름 휴가 시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그리고 9월 달, 10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초전도체의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개별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혹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초전도체로 속지 말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전도체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날 시장에서 개별주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쉬어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반대로 초전도체가 부각된다. 개별주가 하락한다. 그러면 매매는 안 했지만 개별주 종가 베팅은 가능하다. 왜?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매우 단기간이죠. 오늘 상승했으면 내일 하락하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하락했다면 그 자리는 매수 적기라고 보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장 상황,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들이 위험했던 이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컸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많은 작용이 있었습니다. 추석이라는 악재 이전부터 여름 휴가 때 쉬지 못했던 그 자금들이 추석 때까지 쉬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자, 과거 시점의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금요일 날 상승하게 되면 화요일 날 시장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상승할 때 어떤 식의 상승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죠. 화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8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어제 오후 2시 넘어서면서부터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더 이상 반대 매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 매매를 보는 관점과 한 가지를 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신용 잔고는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 잔고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시장에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났고 추석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지수가 살아나는 그 시기부터 자금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지금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는 바로 내일과 모레 지수 상황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 주봉상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시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매도 행렬이 이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유.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낮아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차라리 지금 팔면 손실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력과 대주주가 모두 합심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현정익커님, 우리가 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선주를 선호하는 이유요.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주라고 하면은 사실 우선주? 뭔가 내가 먼저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우선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위험성이 있지만 배당금이 크고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종목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주가를 올려서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할 목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그 종목은 이미 배당이 꽤 잘 나오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시겠나요? 왜? 배당이 나오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는 대주주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 물론 그 회사와의 관계성도 밀접하게 봤을 때, 좀 긴밀하게 봤을 때에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자본금이 많은데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와 현재 배당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키움증권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모두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을 늘리겠다. 이게 곧 뭐다?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 그죠?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의 회사를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HTS와 MTS 중에 키움증권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면 키움증권의 매출은 결국 무엇입니까? 유형물이 아닙니다. 유형물이 아니에요. 그죠? 무형물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 모델이 뭐와 같습니까? 게임사와 같죠? 게임사는 어떻습니까? 게임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력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개발된 게임을 런칭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자들로 인해서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식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들 게임에 대한 내용을 길게 알고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회사에 서버를 두고 그 서버에서 인터넷을 움직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구글이나 넷마블 같은 대형 서버 회사의 서버를 빌려서 임대해서 월 얼마씩, 분기별로 얼마씩을 내고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캐파는 포괄될 정도로 많이 차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제부터 차 있었습니까? 가장 키움증권이 커졌었던 건 과거 시점이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키움증권의 성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죠. 뭐였습니까? 동학개미. 동학개미가 들어오는 그 시기 때 거의 모든 증권사의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마비. 그런데 그 중에서 마비가 되지 않고 그나마 유지가 잘 됐었던 곳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개미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사용하는 은행, 뭐 농협, 아니면 뭐 신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은행권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KB 같은 것들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은행권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HTS나 MTS를 설치하셔서 매매하시려다가 서버가 폭발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1시간 넘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겪으시면서 키움증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키움증권이 지금까지 왜 자사주를 소각하는 양을 늘리지 않고 왜 배당금을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미 우리한테는
많은 유저가 생겼고 많은 자본금이 돌아다니고 있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벌고 있는 이 매출, 이 자본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우리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주가를 더 많이 올려서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키움증권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당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기업에 있는 주가의 하락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면 12월 중순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락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 누구 좋으라고 내려갑니까? 대주주가 주가를 올려놓고 주가를 팔아요. 주가가 내려가면 대주주 언제 삽니까? 1월에 다시 사겠죠? 그러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게끔 만들어줍니까? 세력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1월 중순 이후부터. 하지만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이 신용 잔고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신용은 말입니다. 증권사별로 바라봤을 때 만약에 제가 키움증권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데 어떤 고객이 VIP 고객이 삼성전자 신용 잔고 좀 늘려달래요. 지금 현재 신용 잔고가 10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왜? 삼성전자가 1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VIP 고객이 와서 나 이거 신용으로 30억 정도 더 사고 싶어 해서 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보니 10억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너무 낮다. 신용잔고 100억으로 올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100억으로 그날 바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이 신용잔고만큼 우리가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는데 100억이라는 잔고가 끝이 나면 신용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용잔고가 묶였다라는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증권사별로 상이하다라는 걸 모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움증권에서는 신용잔고가 있는데 타 증권사에서는 신용잔고가 신용 매매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신용잔고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건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부터 신용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매출이 생기는 거죠. 왜입니까? 신용으로 매매를 하게 도와주면 그로 인해서 고객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고 그리고 증권사 입장에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신용잔고가 많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슬슬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왜?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나면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장으로 갈 것이고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은 11월 중순까지만 바라봐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파가 미치지 않는 개별 종목들은 11월 달부터 12월 산타 랠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기 이전에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망성이 높은 기업들 매매하시고 11월부터 11월 중순 사이부터는 뭘 보면 됩니까? 산타 랠리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오공이라는 기업을 아실 거예요. 손오공을 왜 산타랠리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느냐? 완구가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다 보니까 드리게 됐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 방산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전쟁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빅텍은 언제 매번 주가가 상승하고 언제 매번 주가가 하락합니까?
북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곁에 찾아오는 기업이죠. 뭐라고 합니까? 마리화나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주 중에 빅텍은 남자의 매매, 상남자의 매매라고도 불릴 정도로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시기가 바로 북한과 관련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11월 중순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을 여러분들께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AI 관련주 올라갔죠. 유가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가는 이미 꽤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석 전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이어가는 이유 뭡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그 자본의 덩어리가 너무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구미를 당겼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AI와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로봇 관련 산업이 있죠. 그런데 이 로봇 관련 산업을 보다 보니 또 10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이미 염두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반도체. 왜입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달이죠. 그러면 반도체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볼 게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잠깐 쉬어. 시장에서 잠깐 안 보이게 눈 가려줄게라고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테마 매매예요. 그래서 AI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해놓고 로봇 테마의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 AI에 투자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겠죠. 그 기간 동안 AI는 뭘 합니까? 바닥을 만들고 상승한 고점에서 바닥을 만들고 그 가격 구간을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2차 전지 다음에 다시 AI로 올 때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가. 그러면 AI 관련주가 한 종목 위로 폭 쏴버리면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 테마의 순환매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9월 달에는 제가 개별주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유커 관련주가 있었죠. 그리고 유커 관련주는 결국 바이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의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의료는 결국에 AI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AI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AI에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로봇 AI,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네이버, 클라바 X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의료 AI가 또 나왔죠. 그러면 AI는 지금부터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기에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특이점이 하나 있죠.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을 운용하는 CEO나 COO 그 외에 이사, 임원진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금 증가 등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특히 개별 종목. 삼성전자, 삼성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주 환원을 잘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주주 환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그 뉴스 한마디에 키움증권으로 그렇게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많이 없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주고 그 주주 환원이 결국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중간 배당이 있었죠. 중간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도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주환원 정책만 펼쳐준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의 가장 큰 차별점은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같은 섹터라고 보겠습니다. 상승할 때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엄청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깨고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매매를 하면 누구든지 손실을 안 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3%도 채 되지 않아요. 3%도 많다고 봅니다. 3%도. 제가 매매하고 전업 투자를 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데까지 걸린 시간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도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을 나갔을 때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하는 얘기, 빨리빨리.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만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물려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10년 동안 종목을 보유만 하고 주식에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만 찾다 보니까 매매가 꼬이고 내 패턴을, 내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 네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뭔데? 내가 매매할 종목은 뭔데? 만 궁금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봐 달라고, 질문해 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 창피하니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언제 샀고 얼마의 평균 단가가 있는데 그 종목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에 창피하니까. 그런데 창피해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3%의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추석이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장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이 좋은 시기에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다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주 단위로 이번 주에는 하락한 종목, 다음 주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 중 첫 번째 선물 한번 받아보시고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차트 보는 시각을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식 관리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첫 번째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고요. 지금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작은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이 7년에 걸쳐서 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약간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좀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깡통을 많이 찼으니까 그만큼 경험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얼만큼 수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그냥 손실보다
수익 보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만 연습하시고 익히시고 주식시장의 전문가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 2년 해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달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모두 다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업종에서 노력을 하시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6일 CNS인데 9월 2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9월 27일 날 리뷰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했을 때 이게 끝일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겠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6일 CNS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다.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턴어라운드가 될 때에 진입하는 수급들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급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2차 전지 및 전기차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M&A를 통한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6일 CNS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매출 말고 그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업군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과도 닮아 있다는 거죠.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 종목별로 쪼개서 들어가는 이유,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나면 두 가지를 어떻게든 리스크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에 6일 CNS의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CNS는 최대 수익률이 50%가량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이게 끝일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 없겠습니까? 거래량 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판단하는 건 6일 CNS가 이 가격을 해당 저항선을 이탈하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겠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6일 CNS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종가 4,700원입니다. 4,700원 구간을 지키고 5,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6일 CNS는 다시 한번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극동유화인데 극동유화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으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수요일 날 포착이 됐는데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2.5%만 분할 매수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유가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로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발발한다는 내용으로 국제유가가 4% 상승하면서 지난날 어제 극동유의 주가가 올라갔었고 오늘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유가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온 목요일 날 2.5% 그리고 금요일 날 남은 2.5%를 매매해서 총 5%를 매집했는데 매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지만 왜? 전쟁 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판단을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제가 바라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메가토르 기법 자체가 저점에서 잡히죠. 해당 기업의 저점에서 잡히는데 저점에서 잡히는 가격에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자 메가토르 기법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달려가는 속도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면이 젖어 있다면 차량이 제동하는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어땠습니까? 8월 달에 쉬지 못했던 자금들이 9월 달에 지속적으로
휴식기를 갖고 그게 10월 달 추석 때까지 이어졌다면 그 제동거리가 조금 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동거리가 이쯤에서는 끝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분할에 분할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5%를 매수를 했더니 금요일 날 시장에서 양봉이 나왔다. 일제히 개별 종목들이 일제히 양봉이 나왔다는 건 이제는 이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반대 매매보다 반대 매수의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매수했는데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동유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 동성화인텍인데 마찬가지로 10월 4일 날 포착이 됐었고 동성화인텍도 목요일부터 매집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지금은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 하지만 해운업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조선 관련주들의 지금 주가의 위치는 모두가 너무나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화인텍은 그 중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메가토리 기법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누적 수주가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사상 최초로. 그러면 이 수주가 1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로 인한 수급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네라는 판단을 투자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또한 좋습니다. 한 주당 350원인데 조선업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배당 자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배를 한 척 건조하는데 그리고 건물을 한 채 다 완공하고 준공까지 떨어뜨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은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첫 번째 누적 수주 1조 돌파, 두 번째 배당금 주고는 있네. 이거 두 가지만 있어도 현재 주가가 바닥에 있다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런데 바닥에 목요일 날 1차 매수를 했다.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캔들의 모양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 왜? 시장에서 지금 조선 업황을 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황 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는 섹터와 테마들이 너무 질비해 있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통정리가 되질 않고 있는 시장. 그리고 자본도 자금도 모두 다 분산되어 있는 이 시장 상황에 조선 업황이 좋다 한들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누군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결국엔 거래량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부터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양봉형 캔들과 거래량이 포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 토르 기법의 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5% 정도밖에 수익 구간에 오지 않았지만 1차 분할 매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물량은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 바로 넘어가죠.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문화산업, 문화 테마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이에요. 왜? 우리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전시회장을 가면 시공테크라는 벽돌로 만들어 놓은 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시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라 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국립과학박물관,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주재관,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그리고 2025년에는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을 이미 수주를 따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생긴다라면 시공테크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협력 기대감이 있다라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얼만큼이나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0%. 저는 0%라고 봅니다. 왜?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갈 때 미리 내가 해당 기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기업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된다면 지금 모두가 부자로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금전적인 고통 안 받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는 거고 섹터 안에서도 개별 테마가 또 쪼개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테마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수급인 거죠. 그 수급이 나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뉴스, 이슈죠. 해당 기업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기업이 올라가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죠. 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뉴스가 없을 때 우리가 진입하는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세력들이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상황 언제입니까? 이제는 주가 한번 올려볼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포착하는 건 바로 기법으로 인한 자리들이었죠. 자, 그러면 시공테크는 관련주들 중에 현대건설 빼먹을 수 없겠죠. 왜? 시공테크도 마찬가지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건설의 지금 주가의 위치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언제 상승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 관련주 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현정예커님, 우크라이나 관련주와 또 엮여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네옴시티 관련주? 그렇죠. 네옴시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어떻게 따낼지는 모르겠지만 현대건설이 따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건설 업계에 호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테마가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 관련주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 가서 매매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왜? 지금 바닥의 저점 구간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국보디자인인데 국보디자인은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보디자인은 시공테크와 마찬가지로 테마 관련주죠. 테마파크 관련주입니다. 건설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그런데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왜? 수급이 붙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도모되어야 해요. 그 안정성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기여야 하고 하락했을 때의 저점이 과거 시점의 저점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걸 우리가 차트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이어야 한다는 건데 국보디자인은 최근에 저점을 다시 재이탈했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한 자리는 충분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종합기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까딱 잘못했으면 추석 악재로 인해서 충분히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지켜냈다라는 거. 그러면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로 시공테크 그리고 테마파크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상승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반대로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뭡니까 이 윗꼬리는? 여긴 뭔가요? 이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해당 기업은 윗꼬리가 잘 달리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자리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왜?
높이 올라갔을 때 올리기 위한 확인의 자리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이 움직임은 테마성이 짙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얼만큼 매물대의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언제 매매를 하느냐? 최근에 달려있는 윗꼬리를 돌파할 때 해당 기업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되는 것을 확인해야 그 자리의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마음을 확실히 굳혔구나. 그래서 이 위로 종가를 만들어놨구나.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테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바닥을 디디고 바닥권의 상단을 돌파시키고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핑크색 지지선 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 찰나에 추석이라는 악재가 해소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은 일단 첫 번째 여기입니다. 2022년 7월 달경에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구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시공테크는 토르 기법이 떴다라는 거. 그 가격 구간까지 오기 이전에 거래량을 붙였고 거래량이 붙으면서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뽑아내고 그 가격을 지켰다라는 것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뉴스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별적인 아무런 뉴스도 없이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 시공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트윈입니다.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그냥 한 가지로 정리하죠. AI 끝입니다. 머신비전 검사 및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AI 검사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딥러닝에 대한 이슈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고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 관련주로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의 공정 자동화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합니까? 커스터마이징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말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과연 트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이전에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AI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때에 트윈이 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형 관련주인데 주가의 위치 마찬가지 바닥이지만 저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 자리에 저점이 나왔고 마찬가지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죠.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셀바스 AI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2차 전지의 호황기 때 셀바스 AI는 AI 관련주로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장바구니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기업이고 최근에 저점까지 찍어놨으니까 데드캣 바운스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트윈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468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 길게 이어지는 이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얼만큼 뛰어 올라갈지에 대한 성장 가능 기대감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12%가량 올라갔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에 뭡니까? 더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르 기법에 포착된 오늘의 타임특가 두 종목 시공테크 그리고 트윈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